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42번 프린트, 미국의 발전과 러시아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랑 서양 근대사 파트 2, 19세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사의 두 개의 축은 무슨 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나폴레옹 이후에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빈체제, 빈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게 일단 큰 틀이에요. 우리가 빈체제와 그에 대한 저항과 동요 공부했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나누어 공부하고 있는데, 자, 뭐뭐 공부하고 있었죠? 19세기에 그러한 빈체제와 이런 빈체제가 막으려고 하는 나폴레옹의 유산, 프랑스 혁명의 유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 중에서도 자유주의 하면은 이제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그리고 제2제정 나폴레옹 3세, 루이 나폴레옹 3세. 그리고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정치, 경제, 종교, 사회 해서 가톨 신사법 폐지, 가톨릭교도 해방령, 항해법 공물법 폐지, 선거법 개정 등등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랑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받고요. 민족주의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남은 건 뭐냐? 이 자유주의에서 프랑스, 영국의 자유주의 말고 여러분이 미국과 러시아의 자유주의 발전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마지막 자유주의, 미국과 러시아의 자유주의 발전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약간의 곁가지 메뉴이자 앞으로 배울 제국주의의 토대가는 산업혁명까지 공부하시면은 19세기사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약간 현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1, 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랑 1, 2차 세계대전을 공부하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세계관 거의 끝나요. 현대 같은 경우는 조금 요즘도 나오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좀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끝나니까 어느새 세계사도 끝이 보인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의 발전부터 볼게요. 일단 미국의 발전은 이제 우리가 미국 독립 이후를 보는 거예요. 자,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 파리 조약으로 이제 독립을 인정받고서 이제 미국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독자적인 발전의 시작을 우리가 어디부터 보냐? 바로 멀로 선언이에요. 자, 멀로 선언 여러분 제가 빈체제 설명할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시 이제 빈체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과 빈체제에 대한 동요 살펴봤을 때 이제 빈체제에 대한 저항은 실패했었던 거였죠. 뭐였죠? 독일의 학생조합 브르센 샤프트 운동,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 봉기, 그리고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리당 다 실패했고, 그리고 빈체제를 동요시킨 성공했던 건 두 가지가 있었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그리스, 그리고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한 라틴 아메리카. 그 라틴 아메리카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할 때 도움을 준 나라가 두 나라였죠. 영국이랑 미국. 영국은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을 잡기 위해.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 멀로가 선언을 했죠. 우리 아메리카도 유럽 대륙에 일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유럽도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게 바로 멀로 선언이에요. 고립주의와 불간섭주의의 원칙을 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메리카 간에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멀로 선언이에요. 이건 자연적으로 당시 누구의 식민지였던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던 남부지방, 이 중남부 아메리카죠. 이 중남부 아메리카들이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멀로 선언 덕분에 이 중남부 아메리카 국가들의 산 마르틴, 시몬 볼리바르 이런 사람들의 활약으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 이 멀로 선언이 큰 도움이 돼요. 물론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독립을 지지했던 거는 에스파냐라는 강대국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검은 속내가 있었지만 그래도 독립에 도움이 된 건 맞습니다. 잘못해 멀로 선언, 불간섭주의, 고립주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미국의 불간섭 고립주의 원칙은 언제까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멀로 선언의 불간섭 고립주의는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나가요. 점점점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서 19세기 중엽쯤 가게 되면은 태평양 연안까지도 영토가 넓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미국의 지도 있죠? 처음에 이제 건국될 때만 해도 이 동부해안가 지방이 13개의 주로 시작했다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땅을 사고 프랑스로부터도 땅을 사고 이런 식으로 땅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미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되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특정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은 1861년, 제가 이 연도는 좀 의미 있다 그랬죠. 이 연도 어떤 연도야? 이탈리아의 통일왕국이 가리발디의 통 큰 양보로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던 해이기도 했고, 이 이후에 배울 러시아의 농노해방 이 발표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북전쟁은 말 그대로 남과 북, 미국이 남과 북 둘로 쪼개져서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한 이유는 뭐냐? 배경을 보시면은 미국이 이렇게 영토를 막 넓히고 미국도 이제 막 반업화가 되거든요. 반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북부랑 남부 간에 경제 구조가 완전 이상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경제 구조가 차이가 벌어지고 경제력 격차도 심해지게 돼요. 자, 그럼 남부랑 북부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남부와 북부가 어떠한 경제 구조의 차이랑 격차를 가지고 있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북의 경제 비교를 딱 보세요. 딱 봐도 어디가 월등하죠? 네, 총인구, 철, 밀, 섬유 등 모든 면에서 북부가 압도적인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뭐만큼은? 면화 생산량만큼은 남부가 북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보시면은 남북 전쟁 직전 북부는 임금 노동자를 이용한 상공업이 발달했지만 남부는 노예를 이용한 면화 재배를 하는 대농장이 발달했다. 이와 같은 경제 구조의 차이가 남북 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영토가 확장되고 반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부 남부가 완전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일단 북부는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북부 인구가 2200만 명, 남부 인구는 절반도 되지 않는 9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특이한 거는 흑인 노예들, 이 400만 명이었습니다. 자, 흑인 노예들이 왜 아메리카 대륙에 왔죠? 네, 이건 우리 신학로 개척의 결과 나오는 대서양 삼각무역 기억하시죠? 그래서 난 대서양 삼각무역 때 이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착취하면서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게 됩니다. 사탕수수라든가 이런 걸 재배하는요. 근데 너무나 가혹한 플랜테이션 그런 농장의 노동력 착취와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질병에 의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거의 다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플랜테이션 농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어디서 가지고 왔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무역을 통해 데리고 왔잖아. 이걸 통해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이 대서양 삼각무역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그 노예들이 지금 보니까 남부에만 400만 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부는 인구의 절반이 노예인 기형적인 구조였던 거야. 그럼 남부에는 왜 이렇게 노예가 많았느냐? 왜 이렇게 흑인이 많았느냐? 기본 경제가 달라요. 북부는요, 일찍부터 공업이 발전해서 상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부는 그 대서양 삼각무역으로 신항로 개척 이후부터 대서양 삼각무역으로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이 흑인 노예들을 이용해서 뭘 재배하는? 면화를 재배하는 그 대농장을 이용했었어요. 면직업에 필요한 옷감, 면화 있죠? 모카씨 빼는 거. 그거를 가지고 한 대농장. 이게 남부의 기반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부는 이런 목화, 면화, 면직업을 위한 재료가 되는 목화, 면화를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 이때는 지금처럼 막 전문적인 기계가 나온 게 아니야. 이 모카씨를 기계가 다 걸러주고 옷감 만드는 게 아니야. 다 누가 해요? 다 사람들이 일일이 그 땡볕에 하루 종일 나가서
목화씨 농사를 짓고 그 목화씨 씨 일일이 다 빼고 솜 걸러내서 그 옷감으로 만드는 거야. 완전 다 노동력이 필요한 거야. 당연히 이거를 정상적인 노동력을 구해서 이런 농장을 운영하려면 타반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 얼마나 이게 힘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가 필요한 거야.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하듯이 남부는 이 목화랑 면화를 이용한 대농장을 위해서 노예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남부에 노예가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한다면은 북부는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노동자.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상공업을 위해서. 공장에 일해야 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필요한 건데, 남부는 노동자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야? 유지비가 드는 목화 농장에서 일해야 되는,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죠? 제가 지금 거의 수업을 4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손이 점점 아파. 아이고, 뭐야, 이거. 이상해. 유지비가 드는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건 내가 의사나, 얘들아. 이건 좀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얘들아. 노동자랑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어보자. 자,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죠? 북부는 상공업의 중심이어서 이 상공업, 공장에서 일하는 월급을 주는 노동자가 필요한 거고, 남부는 이 면화를 재배하는 대농장 중심이어서 이 목화 면화 농사를 짓기 위한 노예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얘들아, 노동자랑 월급을 주는 노동자랑 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노예 유지비랑 어떻게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머릿속에 노예는 진짜 말 그대로 슬레이브, 노예니까 돈이 얼마 안 들 것 같죠?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보다 노예를 기르는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동자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노예 하나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은 300만 원입니다. 노예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노예가 유지비가 노동자의 3배가 된다면 남부가 이런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운영할 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필요할 건데, 그럼 이렇게 돈 많이 드는 노예가 아니라 저렴한 노동자를 이용해서 대농장, 목화 면화 농장을 운영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완전 폭망해. 무슨 소리냐면 노예 하나를 유지하는데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월급보다 3배가 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대농장에는 노예를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러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But 이 대농장에서 노예 한 명이 하는 노동 있죠? 노예 한 명의 일을 하려면, 이걸 정상적인 노동자에게 시키려면 노동자 10명이 필요해요. 무슨 이해 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예는 진짜 말 그대로 노예잖아.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주인이 채찍 휘두르면서 이 노예야, 이래 이러고 막 거의 갈아 넣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노예를 거의 착취하듯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한번 쥐어짜야 그만한 목화 농장을 운영할 만한 노동력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인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말하는 가축인 사고 팔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 정상적 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가지고 이만한 일을 시켜야 한다? 노동자를 노예 대하도 대할 수 없어요. 노동자 채찍 휘둘러봐. 바로 고소당하고 끝나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바하는데 알바 점장이 채찍 휘둘러 생각해봐, 너네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에 신고하죠. 그러니까 노예 한 명분의 일을 이 대농장, 목화 면화 농장에서 시키려면 노동자 10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부의 대농장 농장주들은 당연히 노동자를 가지고 농장이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도 무한정으로 갈아 넣을 수 있는 노예. 이 노예 노동이 아니고서는 이런 수많은 노동력이 되는 목화 면화 농장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여기까지 온다면 둘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부는 뭘 원하냐? 자, 북부의 이 공장, 상공업을 이끌어가는 이 공장 주인들,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 저렴한 월급을 통해서 일하는 공장 노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어디에 눈이 돌려가는 거죠? 남부의 농장에 매여 있는 노예들에게 눈에 가는 거야. 아무래도 흑인 노예들은 얘네들이 만약에 해방이 됐어. 그리고 일자리에서 북부로 왔어. 그러면 흑인이 노동자가 되잖아요. 흑인 노동자는 그 당시엔 차별이 당연한 시대니까 백인 노동자의 월급의 절반만 줘도 감사합니다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부의 상공업을 이끌어가는 이 공장 주인들은 이 남부의 농장에 매여 있는 흑인 노동력에 탐나기 시작하는 거야. 쟤네만 해방을 시켜서 북부의 노동자로 데려오면 백인 노동자의 절반만 줘도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저 노예들이 다 이 남부에 매여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필요한 거야? 노예 해방을 통해서 저렴한 노동력을 얻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서 얘들은 노예제에 관해서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 얘들이 추구하는 건 뭐라고요? 남부에 매여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서 이 노예 해방을 통해서 저렴한 노동력, 백인 노동자의 월급의 절반만 줘도 되는 그런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노예제를 반대한 거야. 그에 반해 이 남부의 목화면한 농장주들은 노예제가 사라져서 노예를 해방시키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정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 노동자를 고용했다가는 망해버려요. 노예 한 명이 하는 일을 시키려면 정식 고용한 노동자, 이제 근로시간 지켜야 되죠. 그 근로기준법 지켜야 되죠. 이러니까 노예 한 명이 할 일을 노동자 10명을 고용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노예제를 폐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남부의 목화 면화, 노예 노동을 이용하는 면화를 재배하는 대농장 주인들은 노예제를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얘들의 이 대농장 경영은 노예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 이때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대농장, 목화, 이 면화 경영을 위해 노예가 필요하거든.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가 필요한 거야. 이러니까 이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하니까 나쁜 놈들, 북부는 노예제를 반대하니까 착한 놈들, 그런 게 아니야. 다들 자기들의 처한 상황,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입장이었다면 반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북부는 상공업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기존의 전통적 강대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아직은 기반이 약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의 공장 미국이 아니야. 아직은 걸음마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뭘 바라냐? 보호무역. 국가가, 강력한 중앙정부가 선진국인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발전된 나라에서 넘어오는 물건에 관세도 매기고 이런 식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 북부의 상공업을 저 선진국인 유럽 대륙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원했어. 말 그대로 보호무역. 아직 미국이 힘이 약하니까 보호무역을 해달라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들이 바라는 건 정부는 이런 보호무역을 할 수 있는 정부는 어떤 정부죠?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죠. 그래서 얘들은 연방주의자입니다. 연방주의 지지.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의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정부가 이 보호무역을 해달라라는 게 북부 애들이 원했던 건데, 남부는요 달랐어요. 이 남부가의 이 노예노동을 이용한 이 면화 대농장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애들은 남부만큼 미국만큼 땅이 넓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 노동력 갈아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드넓은 남부의 농토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갈아 넣어서 목화랑 면화를 막 생산을 해. 이걸 어디에 파는 거야? 이 원료를 유럽 대륙에 파는 거예요. 당시 유럽은 영국이나 프랑스 다 면직업. 유럽 애들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있으니까 그 면직업에 필요한 재료를 얘네가 원료를 파는 걸로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유럽과의 더 자유로운 무역을 원했어요. 유럽 애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거지 자원력이 미국만큼 많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대농장은 경쟁자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더 자유로운 무역을 이야기했던 거야. 그럼 당연히 중앙정부의 힘이 아니라 지방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권주의를 지지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때요? 다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들아, 이 북부와 남부를 비교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인구의 구성비가 다르다는 거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거, 산업의 형태가 너무 달라. 그래서 노동자들을 가지고 상공업으로 운영되는 북부와 노예노동을 이용해서 목화면화 대농장으로 운영되는 남부가 다른 거야. 그래서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북부는 노예를 해방시켜서 노동력을 얻고 싶어서 노예제를 반대했고, 그에 반해 노예가 아니면 대농장 운영이 불가능한 남부는 노예제를 죄송합니다. 노예제를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에서도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 강력한 중앙정부의 보호무역이 필요했던 북부와
유럽에 더 많은 자원을 팔기 위해 이런 지방 분권적인 자유무역을 지지했던 남부 다 달랐던 거야. 다만 경제력 자체는 상공업의 중심이 된 북부가 훨씬 더 뛰어난 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북부 남부를 제가 비교를 했고요. 근데 이 노예제에 대한 갈등이 점점점 심해져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유명한 에이브램 링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 했던 말 있죠?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다. 하지만 절대 뒤로 걷진 않는다. 라고 말했던 그 에이브램 링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네. 링컨은 북부 출신이고 당연히 노예제에 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남부는 생각을 한 거지. 아,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니 노예제를 철폐할 거고, 그러면 이 노예노동에 기반한 우리 남부의 대농장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대로 망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할까? 그냥 우리 갈라서자 해서 이 노예제에 기반한 남부의 7개의 주가 미국 연방을 탈퇴하기로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나 문제지마다 남부의 7주가 아니라 11개의 주라고 나온 데도 있거든. 이게 왜냐면 처음에 처음에 탈퇴할 때는 7개의 주였는데 곧바로 노예제에 찬성하던 나머지 4개 주가 따라서 탈퇴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7개의 주가 탈퇴했다가 곧바로 4개 주가 추가로 가져가면서 11개 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의 7개 주냐 11개 주냐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링컨 입장에서는, 북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분열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 말로 안 되면 힘으로 해서 결국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고 러시아 농노가 해방되던 그 해예요. 여러분 주의할 점은 이 노예제에 대한 게 근본 원인이 되어서, 물론 그걸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북부와 남부의 경제구조 차이지만 그 노예제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입장으로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남북전쟁이 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쟁이 발생한 지 2년 뒤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링컨은 되게 고결한 사람, 노예 해방의 아버지, 흑인을 사랑하는 사람 알 수 있지만 링컨은 물론 참 고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맞지만 링컨이 노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하나된 미합중국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미합중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노예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의 본래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남부가 탈퇴할 때 엄청 말려요. 제발 그러지 마라. 탈퇴하지 마라. 말렸는데 결국 남부가 탈퇴했잖아. 그래서 일단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어떻게든 남부를 끌어안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자고 버텼어. 좀 기다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이 끝까지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링컨도 더 이상 전쟁을 오래 끌면 안 되겠다. 어차피 벌어진 전쟁 최단 시간 내에 끝내는 거 말고는 남부를 끌어안을 방법이 없겠다. 말로 안 되면 힘으로 찍어 눌러야겠다 해서 전쟁이 나고 나서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합니다. 남북전쟁에서 얘들아, 미국에서는 이게 노예 해방이 되고 남북전쟁이 터진 게 아니에요. 이 노예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갈등한 건 맞지만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해서 남북전쟁이 터진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남북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 중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거예요. 왜? 남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남부는 지금 인구의 절반이 흑인이잖아. 그래서 이 흑인들도 알아. 당연히 흑인들 누구 편 들죠? 당연히 북부의 편을 들죠. 노예를 해방시켜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흑인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언해요. 남부의 흑인들이 누구라도 탈출해서 우리 북부에 들어온다면 자유의 몸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월급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부터 수많은 흑인들이 남부를 탈출해서 북부로 도망쳐와서 자원 입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의 전투력은 엄청나게 늘고 남부의 힘은 확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 노예 해방이 선언된 그 해에, 이거 기가 막히게 못하다. 18,631년 언제야? 1863년 1월 1일이에요. 새해에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고요, 링컨이. 그리고 그 해에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남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결국 1865년에 전쟁은 최종적으로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자, 이제 남북이 통일됐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된 미국, 하나로 단결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다시 빠른 속도로 전쟁의 그 흉터가 아물게 되고요.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동서간의 미국, 남북으로 하나 됐으니까 이제는 동서간의 미국을 하나로 연결시켜야 한다 해서 이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서부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고, 동서간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동서간의 미국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 전쟁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대륙 횡단 철도예요. 미국을 동과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1869년인데 이해가 언제냐면은 영국이 미국에서 스웨즈 운하를 개통했을 때가 1869년이야. 이것도 알아두세요. 영국이 스웨즈 운하의 관리권을 가져가서 이집트가 영국의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버리죠. 그러다가 언제 2차 중동전쟁 때 2차 중동전쟁 1956년에 이집트로 스웨즈 운하가 귀속된다라는 거 선생님이랑 서아시아사 공부할 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대륙횡단 철도를 통해서 이제 남북을 넘어 동서간의 대립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미국이 국가적 국민적으로 단합이 되면서 하나된 미국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수없이 학살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원주민 학살, 인디언들 엄청나게 많이 죽여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그 체로키족이 썼던 책 중에 그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란 책이 있어.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이것도 당시 미국의 서부 개척으로 인한 원주민 학살이랑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전쟁 당시에 되게 유명한 책 있죠. 남부 노예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린 책. 그 책, 잠깐만요. 어디다가 적을까? 여기다가 적자.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이것도 남북의 이런 전쟁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마치 프랑스의 7월혁명의 배경이 레 미제라블인 것처럼 이 당시 남북전쟁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노예제의 실상을 드러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알아두세요. 토머스 페인의 상식, CAS의 30문이란 무엇인가, 레 미제라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내용이 따뜻했던 날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역사랑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 이후에 이렇게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미국은 세계적인 산업국가가 되었다. 여기 노예 해방령, 원주민 학살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로 가봅시다. 러시아. 자,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차르를 중심으로 한, 차르가 이제 황제를 말합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상황. 전제 정치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동유럽 절대왕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동유럽 절대왕정은 서유럽과 다르게 누구의 성장이 더뎠죠? 상공인 계층들, 시민 계층들의 성장이 더뎌져서 이 도시랑 상공인, 시민,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절대왕정을 이끄는 절대군주들이 스스로를 계몽 전제군주로 자처하면서 누구랑 힘을 합쳤죠? 전통적인 영주들, 이 봉건 귀족들이랑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전히 농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 절대왕정 공부할 때 동유럽 절대왕정의 구조, 그 시민 상공인 계층, 도시가 발달하지 않았던 동유럽 절대왕정의 구조를 참고하시면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그런 짜르를 중심으로 한 전제정치와 농노제가 19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니콜라이 1세, 중요한 황제입니다. 이 사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데카브리스트의 분기 기억하시나요? 네, 나폴레옹이 이제 그 대륙봉쇄령을 어긴 러시아에 쳐들어왔잖아요. 물론 그 나폴레옹을 러시아가 막아냈고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했지만, 그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 나폴레옹이 뿌려놓은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런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과 지식인들이 뭘 요구합니까? 짜르를 중심으로 한 전제정치가 아니라 우리도 자유주의에 입각한 입헌군주제를 해달라라고 했지만 요거는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보수적인 전제정치가 강화되게 됩니다. 이걸 진압했던 게 이제 니콜라이 1세 때예요. 그리고 니콜라이 1세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제정치를 강화하고 남하 정책을 실시합니다. 어디로? 유럽과 아시아로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크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크림 전쟁이 되게 중요하죠. 오스만, 이탈리아, 독일, 독일 등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자, 이 크림 전쟁. 러시아가 어디로 진출을 한 거죠? 네. 크림반도, 흑해로 진출하려고 시도했고, 그래서 이 흑해로의 진출을 시도하던 러시아가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오스만 제국으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경계하던 영국, 프랑스, 그리고 누구? 파르데냐. 이제 우린 파르데냐가 몇 개 드는지 알죠? 파르데냐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하고 싶어해.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굴 꺾어야 돼? 오스트리아를 꺾어야 돼. 그 오스트리아를 꺾으려면 누구의 지원이 필요해? 프랑스의 지원이 필요해. 그 프랑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당시 제2제정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이 프랑스를 도와주게 된 겁니다. 결국 다구리를 당한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고 흑해방면으로의 진출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에요. 이 크림 전쟁 때. 자, 아무튼 여기서 전쟁에 진 다음에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서유럽에 비해서 뒤처져 있구나.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다?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근대화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근대화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이 근대화라고 하는 건 결국 산업화예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화를 해야 돼. 근데 이 근대화, 산업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묶여있죠? 네, 농노. 농노가 뭐예요? 영주의 토지에 묶여있는 사람이 농노잖아. 농노는 이사를 못 가요. 알죠? 그러니까 이 산업화, 근대화를 위해서는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들이 지금 다 영주의 영지에 묶여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영주의 영지에 묶여있는 농노를 해방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니콜라이 2세 다음에 왕이 된 알렉산드로 2세. 자, 알렉산드로 2세가 즉위한 연도가 중요한데요. 알렉산드로 2세가 1855년에 짜르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러시아에서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크림 전쟁, 흑해로의 진출이 좌절된 이 크림 전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853년부터 1856년까지야. 그러니까 니콜라이 1세는 이 크림 전쟁 막바지에 죽어버렸어요. 니콜라이 1세는 1855년에 사망을 했고 그 다음 즉위한 게 누구예요? 알렉산드로 2세야. 그리고 알렉산드로 2세는 짜르에 즉위하고 곧바로 크림 전쟁의 패배를 맛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근대화를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토지에 묶여있는 영주들의 영지에 묶여있는 농노들을 해방시켜야겠구나 해서 이 근대화의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 근대화, 이 산업화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에 묶여있던 농노들을 해방시켜 버립니다. 이름하여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게 돼요. 이게 1861년입니다. 자, 1861년에는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러시아 알렉산드로 2세에 의한 농노 해방령이 발표됐고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됐네요. 여담이지만 1869년은요. 이때는 미국에서는 대륙횡단철도가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농노들을 해방시켜 준 다음에요. 농노들의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를 분배해 주는데 그 토지를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마치 국민의회가 봉건적 공납을 유상으로 폐지했듯이 농노를 해방시켜 줬는데 그 농노들의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는 유상으로 분배한 거야. 근데 이게 농노들이 토지를 돈 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막 해방됐는데? 뭐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봐. 이승만 정권이 농지개혁할 때 얼마나 험대하게 신경을 썼나요? 3정부 이상의 토지를 국가가 유상으로 매입해서 유상 분배할 때 생산량의 150%를 5년간 분할 납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땅을 살 수 있게 하잖아. 이거 유상 분배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무상으로 할 게 아니고 유상 분배할 거면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했듯이 뭐 조봉하며 한 거지만 그런 나름의 이런 토지를 살 수 있을 만한 걸 해줘야 되는데 알렉산드로 2세는 농노는 해방시켰지만 이 농노들에게 토지를 유상 분배하고 그 농노들이 토지를 살 만한 그런 지원은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건 누구의 유리예요? 지주들에게 유리한 거야. 결국 농노들은 해방됐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시 누구 밑에 들어가요? 다시 지주들 밑에 들어가서 이제는 소작농이 돼가지고 다시 지주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로 2세는 농노도 해방했고 나름 노력은 해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설치합니다. 중요한 건 지방의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그 니콜라이 2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니콜라이 2세.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 혁명 때 마지막 황제거든요. 이 니콜라이 2세가 그 러일 전쟁 중에 이제 피해 의료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러시아의 이 민중들이 폭력 시위한 것도 아니야. 차르의 초상화를 들고서 아버지 차르님 제발 저희한테 먹을 걸 주세요 하고 우리 차르를 향해 찬양합시다. 신이시여 차르를 보호하소서 이러면서 막 차르를 찬양하는 집회를 열었거든. 걷다 대고 총을 갈긴 거야. 이게 피해 의료의 사건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민심이 들끓으니까 이거를 달래주기 위해 두마, 이 중앙의회, 이 두마를 설치하고 이 두마에 입법권을 주겠다 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마, 중앙의회는 니콜라이 2세 때 나오는 거고 지금 알렉산드로 2세는 지방의회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군제를 개혁하고 징병제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연해주를 차지한 것도 이 사람이에요. 되게 한 거 많죠. 이때가 2차 아편전쟁 때야. 2차 아편전쟁 당시에 청나라랑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우죠. 참고로 이때 프랑스 왕은 누구? 제2제정을 이끌던 나폴레옹 3세.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막 청나라 접해다가 이 청나라랑 영국 프랑스 사이를 중재해준 그 베이징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재해준 게 누구예요? 러시아잖아. 그래서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 청나라의 2차 아편 전쟁이 종결되는 그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준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뭘 얻어가요? 연해주를 얻어가요. 이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기른 다음에 크림 전쟁에 복수를 합니다. 러티 전쟁, 러시아 튀르크 전쟁을 일으키죠. 여기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러시아에 패배한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됐죠? 이 러티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전제 정치가 부활하죠. 탄지마트, 은혜개혁이 중단되고 미드하트 파샤가 추방되고 미드하트 헌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전제 정치가 부활하고 이거에 대한 반발로 청년 튀르크 당이 입헌 혁명을 일으키죠. 이것도 여러분 오스만 부분이랑 연결해두세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긴 이후에 패배한 오스만 튀르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전제정치 부활하고 미드하트 헌법 중단되고 탄지마트 중단되는 그 부분도 알아두세요. 자, 이게 알렉산드로 2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 2세랑 니콜라이 1세 인물 문제가 잘 나와.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 잘 비교해두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알렉산드로 2세 때는 내부적으로 뭐도 있었냐? 브나로드 운동이 한창 벌어질 때예요. 자, 우리 잠깐 러시아어 브나로드 운동. 브는 뭐뭐 속으로 라는 뜻이고요. 나로드는 인민이란 뜻이에요. 즉 브나로드 운동은 인민 속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브나로드 운동을 누가 주도했냐? 나로드니키. 나로드가 뭐라고 했죠? 인민이라고 했죠. 니키는 주의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인민주의자 이런 지식인들 나로드니키가 중심이 되어서 어디를 러시아에 낙후된 대다수 아직 러시아는 산업국가가 되기 전이에요. 농촌 대다수의 이 농민들이 있는 농촌을 우리가 계몽하자라고 하는 이 나로드니키 인민주의자들이 벌인 농촌 계몽운동이 바로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식인들이 농민들을 계몽을 해서 사회를 바꿔보자 라고 해서 호기롭게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자 했는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어요. 왜 실패했냐? 정부가 괴롭힌 게 아니야. 농민들이 그들을 지지하잖아요. 당시 러시아의 농민들은 굉장히 후진성이 강했습니다. 여전히 차르를 아버지로 섬기던 게 당시 러시아의 대다수의 민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러시아는 내륙 지방이다 보니 다른 나라랑 교류도 좋고 굉장히 후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처럼 막 계몽사상이니 시민혁명이니 사회계약설이니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이 중세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차르를 아버지 차르로 모셨어. 이 러시아 민중들이 차르에 대해서 마음이 떠난 거는 나중에 니콜라이 2세 때 피해 이후 사건이에요. 20세기 가서 진짜 자기 앞에다 총을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아 차르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구나 이래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지. 19세기 때만 해도 러시아의 농민들은 차르를 정말 아버지라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막 인민주의자들이 와서 이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자유주의적으로 이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막 진보내방 철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뭐요? 이제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을 계몽하겠다고 들어온 이 지식인 인민주의자들을 그 도움의 대상인 농민들이 정부에 신고해요.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차르를 욕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당시 이런 인민주의자 이런 나로드니키 지식인들이 절망에 빠져요. 와 씨 우리 러시아는 진짜 개쓰레기 노답이야. 우리 러시아는 답이 없어. 이래서 이러한 실패를 보고서 이 인민주의자 나로드니키들이 흑화를 해버립니다. 다 그런 거 아니고 소수가 흑화를 해버려요. 러시아는 답이 없어. 이래서 무정부주의자로 돌변합니다. 무정부주의자.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 나라를 아예 엎어야 돼. 이래서 이런 드나르드 운동의 실패에 좌절한 인민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로 흑화해서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해버려요. 차르를 죽인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알렉산드르 2세 보시면 어때요? 나름 무언가 해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어. 농노도 해방시키고 지방의회 설치하고 연해도도 차지하고 오스만 제국도 박살내고 군제개혁도 하고 나름 이것저것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대가가 뭐야? 나라를 개혁한 대가는 암살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게 진짜 러시아 역사의 불행인 게 이 다음에 즉위하는 후대의 짜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잘해주면 안 되는구나. 개혁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구나. 개혁하겠답시고 풀어줬더니 이것들이 짜르를 암살해. 이제 이 러시아에는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 이러고 이 후대 짜르들은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한 걸 보고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발전하지 못하다가 결국 러시아 혁명이 터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들도 살펴봤고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령 그리고 토지를 유상으로 분배했다는 것 때문에 농민들의 청원서 이 부분 나오죠. 이게 이제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나머지 브나로드 운동이랑 이런 것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콜라이 1세랑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한 인물 문제 그리고 브나로드 운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산업혁명으로 19세기 말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